9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이 9번째 해석학을 다룰 부분은 교재 제4장이 되겠습니다. 교재 4장의 주제는 보편적 해석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해석학은 보편적 해석학인데, 그러면 보편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형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데에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편적 해석학이 지향하는 것은 형용어로 사용한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별적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그런 해석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학이 보편적 해석학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전혀 없는 해석은 가능한가라고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 해석학의 이론들을 살펴보게 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문화, 이와 같은 그런 주변의 요인들이 그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엄밀한 해석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해석학은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거역하는 이상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실화되기도 했는데, 아마 해석의 이론 가운데서 이런 보편적 해석학을 주장했던 두 철학자가 있었는데, 슐라르마흐와 딜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런 보편적 해석학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슐라르마흐와 딜타이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목표는 해석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었지만 누구도 그들의 생각이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일구어냈다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또 애매한 개념인 보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단어의 어떤 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별적이다 혹은 특수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반대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거나 또는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일반 혹은 보편은 합리적인 그런 절차 과정에서 도달하는 하나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이성에 의해 합리성의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보편적 해석학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학문적으로 성격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해석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로 묶어 있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에서도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신학에도 해석학이 있었고, 문학에도 해석학이 있는데, 여러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역사학, 문학, 신학과 같이 학문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으로 성격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적 해석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해석학은 고전 문헌학, 신학, 법률학의 영역에서 지엽적으로 또 고유하게 특수하게 퍼져 있던 그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명으로 성인이 됐던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슐라르마와 딜타이가 크게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변환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비판정신이나 인간 본성에 관심을 가졌고 동시대의 사회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장에서 우리는 슐라르마와 딜타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보편적 해석학이 갖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프리드리 슐라르마, 우리 교과서 137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슐라르마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슐라르마를 가르쳐서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 신학의 아버지보다 더 그가 강의를 많이 하고 강조를 많이 두었던 부분이 해석학 분야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석학에서 슐라르마는 프로테스탄트 성경 해석학의 전통에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슐레케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영향으로 플라톤을 번역한 그런 번역자이면서도 고전 문헌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자이고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는 번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역적 행위이고 번역가들 사이에서 해석학적 경쟁자라고 부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번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그려낼 수 없는 해석적 한계를 정직하게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냐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석학에서 이 번역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친구의 그 아내를 윤리학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 그르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르노는 이미 친구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연분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그르노라고 하는 여인과의 그런 문제로 그 지역에 있지 못해서 누님이 살고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골이라고 하는 곳은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작업에 자기가 치중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플라톤의 저작들, 그리스어판으로 되어 있는 이 플라톤의 저작들을 독일말로 번역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아마 한두 개의 작품을 빼고는 플라톤의 그런 저작들을 독일말로 다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슐라르마가 할레 대학의 신학부가 창설되면서 신학부 학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오면서 그가 가르쳤던 과목이 이 해석학 이야기입니다. 그의 해석학 강의 노트는 한 3번에 걸쳐서 수정되기도 하고 또 발전되기도 했던 내용인데 그 해석학에 대한 강의는 그리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르마는 이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서 해석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와 신학과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성인이 되었던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슐라르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확한 글 읽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한 고전의 텍스트를 놓고 서로 다른 배경의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시도하게 되면 똑같은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의미가 드러나는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와 강조를 고안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번역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르마어는 줄기차게 이 보편적 해석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그런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두 가지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보편적 해석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슐라르마어의 해석학은 19세기 초에 이제 나타났던 그런 해석학입니다. 자, 우리 교재 141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현대 신학의 출발자로 알려진 슐라르마어가 칸트라든지 피테라든지 또 셸링과 더불어 독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라르마어도 보편적 해석학을 주장을 하지만 그도 그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시대의 영향으로 그가 주장했던 이 해석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슐라르마어 그러면 이해의 이중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 해석학은 그 시대에 인간의 본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슐라르마어는 이것을 굉장히 사실 그 시대의 배경에 의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2쪽의 밑에 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이러한 생각이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플라톤의 번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플라톤의 작품들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플라톤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플라톤에 관해서 번역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플라톤 자신이 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보편적 해석학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일종의 해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슐라르마어의 해석학적 생각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플라톤의 생각을 다시 반출을 해보면 그것이 놀라운 통찰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 시대적 상황에서 좀 비춰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한 개인의 그런 상황이나 기절을 표현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아주 진일보한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기질, 저자의 성향, 저자의 세계관이 텍스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의 사고 범주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저자의 심리적 상태나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석의 결정적인 그런 역할이고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그 저자의 어떤 심리라든지 텍스트의 본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중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슐라르마어가 해석의 이중적, 이해의 이중적 조건을 언급했는데, 이중적 조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는 문법적인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심리적 이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슐라르마의 보편적 해석학에서 이해의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문법적 이해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이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법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문법적 해석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보다 정확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 표현의 언어 혹은 그 언어의 도움을 받아 텍스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게 되면 그 텍스트에 쓰여진 문장의 의미, 단어의 의미, 저자가 사용했던 그런 그 단어의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찾아내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해석의 기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나 텍스트의 내용을 이용했다는 것이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슐라르마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의미의 단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 정확한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미의 단일성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어들이 항상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객관적이고 고정된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에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단일화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단어들의 의미는 상대적인 그런 차이를 갖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또 명확한 은밀한 의미의 그런 단어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사용한 유명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예, 문법적 이해에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그것은 텍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언어들과의 연관성에서 파악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어들은 저자의 사유 혹은 정신과 연관해서 파악될 때에 그것의 의미가 훨씬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슐라르마는 말은 공유된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어가 이미 이해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언어가 사유되었다는 것이신지 분명한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언어는 그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변의 언어들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우리가 끝냈는데요. 이해의 이중적인 문법에서 문법적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의 이중적 이해에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심리적 이해입니다. 심리적 이해. 두 번째 조건이 심리적 이해인데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자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독자의 심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심리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저자의 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의 심리적인 그런 해석은 저자의 삶의 전체성 안에서 생겨나는 사상의 발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의 주변의 삶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저자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 심리적 해석학은 저자의 사유의 맥락을 성실하게 따르는 해석자여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령 그 시대의 저자를 연구를 하는데 그 저자의 심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저자의 주변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시대, 그러니까 근대면 근대, 르네상스 시대면 르네상스, 이 시대의 이야기를 파악을 해야만 저자의 심리적 이해를 더 한결 잘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해석자는 작가 스스로를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지식이 해석자의 지식보다 많다는 생각은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원칙은 해석자 자신의 그런 그 생각보다는 저자의 생각을 더 따르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보편적 해석학이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헬름 딜타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딜타이 빌헬름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10번째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